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것도 세금 내야 하나? 이런 걱정 혹시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리는데 괜찮을까? 자녀 결혼자금 도와주면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니야? 자녀 교육비를 도와주는 건 괜찮겠지? 가족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족 간 현금 거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어떤 분은 가족끼리 뭐가 문제냐고 하시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지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생활비 드렸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방법을 몰라서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원칙 5가지만 알면 가족 간 현금 거래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세무서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는지 아세요? 국가 재정 위기가 심각해요. 2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무려 90조 원이나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죠. 더 놀라운 건 올해 3월부터 국세기본법이 바뀌었어요. 세무 공무원이 세금 많이 걷으면 포상금을 받게 됐거든요. 솔직히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은데 포상금까지 걸려 있으면 당연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넘어갔던 가족 간 거래도 이제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히 이런 케이스들이 타겟이에요. 신혼부부 부모님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부모님 생활비 지원. 가족끼리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무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든 가족 간 현금 거래가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세무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우선 증명해야 해요. 세무조사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거래까지 소급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는 송금 거래 내역을 입증해야 해요. 입증 책임이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메모는 생명보험과 같다. 가족끼리 계좌 이체할 때 메모란을 절대 비워두지 마세요. 인터넷 뱅킹 송금할 때 보면 송금 내용 적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용도를 써두세요. 어머니 생활비, 아버지 병원비, 딸 학원비 지원, 아들 대학 등록금.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써두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게 증여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도 아니에요. 생활비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받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생활비 잘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작은 문자 메모나 송금 내역 메모가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송금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송금 금액이 커서 세금이 나올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생활비를 월 800만 원 써서 다른 집보다 많은데 이 금액을 생활비로 인정 못 받으면 어쩌나 증여세 나올까 봐 걱정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금액 크기로 판단하지 않아요. 진짜 생활비로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월 300만 원 생활비든 1000만 원 생활비든 상관없어요. 정말 생활비로 다 썼으면 100%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생활비 받아놓고 쓰고 남은 돈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에 보태거나 생활비 받은 사람이 예적금을 넣는다든가 생활비 받은 사람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썼다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 재산을 늘리는 데 쓴 거니까.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에요. 결국 국세청에서 보는 건 생활비, 교육비가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느냐 여부예요. 용도대로 사용되었으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양 의무 관계가 핵심이에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에서만 생활비가 비과세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법에서는 손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모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손주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학자금을 증여로 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용돈 주시는 경우 많잖아요.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는 학자금, 생활비는 증여세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한 번에 목돈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금액을 주고 받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 1년치 생활비라고 3천만 원을 한 번에 주시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 돈을 정말 생활비로 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생활비를 보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갑작스런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절대 세금 문제 생기지 않아요. 다섯 번째, 큰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생활비가 아니라 자녀의 신혼집 마련자금, 사업자금 같이 큰 돈을 빌려줄 때 있잖아요.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때 이 돈을 그냥 준 것처럼 보이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해요. 차용증을 씀으로써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니고 가족 간에 빌린 거란 걸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차용증 쓰는 걸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이 한 장의 차용증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증빙이 됩니다. 차용증은 법적 서식이 아니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 빌리는 사람 인적사항, 금액, 언제 갚을 건지 상환기간, 이자를 받을 계좌번호, 이자율, 이자 지급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빌려주는 돈이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법정 이자율이 연 4.6%인데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원금이 대략 2억 1,700만 원이에요. 이 금액 이하로 빌려주시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궁금증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자녀가 부모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생활비를 사용하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의 소득이 본인의 생활비보다 적은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저 생활비 정도 사용은 큰 상관이 없으나 과도한 생활비가 사용된다면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부모님이 돈 잘 버는 자녀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라면 같은 지역이냐에 상관없이 자녀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 카드를 사용 후 돈을 다시 자녀가 계좌 이체로 받는 경우도 역시 송금 메모를 남기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면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1,000만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990만 원씩 5일 연속으로 현금 인출하기. 여러 은행 나눠서 현금 인출하기. 의도적으로 금액 쪼개서 인출하기. 이런 거래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는 아니지만 의심 거래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런 거래 자체가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더 넓은 범위에서 들여다봐요.
이런 경우 우리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합니다. 1. 가족 계좌 이체 시 메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 2. 금액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었는가가 중요하다. 3. 부양 의무 관계 꼭 확인하세요. 4.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보내세요. 5. 큰 돈은 꼭 차용증 쓰세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가족 간 현금 거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세무서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족을 도우세요. 다만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당부 한 말씀 드립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큰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유용한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